보피의 손을 잡아요. 보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보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일찌감치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길에 장시간 운전을 하셔야 한다면 졸음운전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과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과 순간적인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는데요.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의 대부분이 자정에서 아침 8시 사이에 발생하는데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낮잠 시간이라 그런가 봐요.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음악을 틀고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거나 또 커피나 냉수를 마시고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식곤증 예방을 위해서 운전하기 전엔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졸음이 쏟아질 경우에는 빨리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그리고요.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도 졸음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고향으로 가는 길 일찍 출발하셨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2월 5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금요일의 남자 이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이 1시. 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딱 졸릴 시간. 그 시간이죠.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그 네, 시간이에요. 네. 목소리 좀 띄우세요. 졸음을 예방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목소리 항상 좀 띄우시고. 말끝을 다를 올릴게요.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밤에 하는 거고요. 네. 네. 졸음운전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사고가 밤에 엄청 많이 나는 줄 알았어요. 뭐 음주운전도 있고 또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과속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낮 시간대도 참 졸음운전 사고 많이 난다는 얘기를 좀 들으니까 좀 놀라기도 하고요. 그만큼 식곤증이 되게 물리치기 힘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방송하기 전에는 밥을 잘 안 먹는데 오늘 좀 밥을 먹고 해가지고 좀 졸리긴 한데. 졸리면 안 돼요. 네, 농담이에요. 네. 이렇게 활기차게. 그래요. 근데 창훈 씨는 졸음 어떻게 이겨내요? 졸음 쏟아질 때? 평소에요? 네. 저는 카페인을 좀 섭취를 하거나요.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찬바람을 좀 쐬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졸음을 잠깐 쫓는 경향이 있죠. 오기 씨는 어때요? 저는 옛날에 학교 수업 들었을 때 너무너무 졸리면 막 허벅지 꼬집고 손 꼬집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꼬집 멍만 들고 맞죠? 네. 꼬집는 건 하나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 아프기만 하니까. 그럼 뭐예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기 씨는 나름대로 방법은? 그냥 졸릴 때는 자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요즘은 그 고속도로에 그 낮잠 자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갓길 맞아요. 있지 않나요? 졸음 쉼터라고 해서 맞아요.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졸음이 쏟아진다면 가까운 곳에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찾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제 매니저 졸린다고 하면 가끔 제 매니저는 졸음 쉼터를 가지 않고 자기 이게 얼굴을 목 뒤를 자꾸 때리더라고요. 잠 깨려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잠 깨기 위해서. 그거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노래를 크게 틀거나 창문 열어놓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졸릴 땐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옆자리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조수석에 타면 조는 편인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씨는?
일단 차에 타면 졸리게 되지 않나요? 어떤 차를 타든? 저는 조수석에 타서 노래를 같이 막 좀 좋은 거 선곡을 한다든지 근데 저도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잠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조수석에 있는 분들의 어떤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고향 가시는 분들 저희 또 포피 채널 들으면서 제 목소리가 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정신이 번쩍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함께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네. 또 좋은 또 잠의 기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창훈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리죠. 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 융성을 이끌어갈 거점이 될 곳인데요. 지난해 출범한 문화창조 벤처단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통시간 특집 마지막 시간인데요. 금요일의 남자 이창훈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각 도별로 전통시장을 선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각 지역별 전통시장으로 함께 떠나볼 분 함께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모딜리아니의 붉은 누드에 대해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부모에게 분노하는 요즘 아이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첫 코너 시작하죠. 자,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체부는 지난해 개관한 문화창조벤처단지를 통해서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이 문화창조벤처단지에 거는 기대가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죠? 어떤 네. 내용인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옛 한국관광공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93개의 유망 벤처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은 공간인데요. 아하. 기업별 특성에 맞게 입주 공간을 마련해주고 아이디어 기획에서 상품화, 마케팅은 물론 기업 간 협업까지 지원하는 문화창작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화창작소다. 이 문화창조벤처단지가 어떤 곳인지 감이 좀 잡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근데 이곳에선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 기업이나 또 스타트업, 그러니까 처음 기업의 어떤 사업화를 시작하는 기업들 말하는 거예요. 네. 이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이곳 입주 공모 경쟁률 13대 1을 기록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원스톱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문화창조벤처단지는 문화 콘텐츠 분야의 우수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에 공간을 제공하고 네. 기획과 제작, 투자 유치, 마케팅과 컨설팅까지 한 건물 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는 입주 기업을 전담하는 회계법인과 은행, 법무법인과 투자사 등도 입주했다고 합니다. 한 건물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니까 경쟁률이 13대 1을 기록할 만하죠. 네. 13대 1이라. 이 문화벤처단지에 한 번 입주하면 회계사나 또 법률적 자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대료. 입주 기업들은 기본 2년에서 최대 4년간 임대료 없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인 창업 기업에는 관리비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와, 대단합니다. 굉장하기도. 들어가면 대박인데요, 진짜. 와, 들어가고 싶구나 말을 계속. 네,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네, 벤처기업이나 신생기업에게는 굉장히 또
공간 마련도 큰 고민거리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이 임대료가 무료라고 하니까 음. 또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자, 임대료만 줄여도 상당한 비용이 절약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화창조벤처단지의 규모는 지하 4층에 지상 17층으로 연면적이 8천여 평에 달하는데요. 와. 공연장과 테스트룸 등 각종 부대 시설도 함께 들어섰고요. 벤처단지 입주 기업들은 벤처단지의 첨단 제작 지원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야. 24시간 개방이 돼 있고 밤샘 작업이 많은 입주 기업들의 직원들을 위해서 샤워실과 휴게시설 등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와, 복지가 좀 돼 있네요. 여러 가지 네. 시설들이 있으니까요. 자,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공간을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앞서서 벤처단지 입주 기업은 기본 2년간 임대료 없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의 50%도 지원됩니다. 와. 2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서 최대 4년까지 입주를 연장할 수 있고요. 입주 기업의 투자와 융자 등의 금융 지원도 이루어지는데요. 입주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1,385억 원의 펀드 조성이 완료됐고요. 내년에도 3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게 됩니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100억 원은 별도로 마련됐다고 하니까요. 벤처단지 입주 기업에는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전폭적인 지원. 네. 그러니까 1,000억 원이 넘는 펀드 또 100억 원가량의 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죠. 가늠이 안 되죠. 네. 자, 이런 장점들 덕분에 또 새로 시작하는 젊은 기업가들에게 또 젊은 기업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벤처단지에 상주하는 인원은 400에서 5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야. 대부분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벤처단지에 입주한 93개사 대표의 평균 나이도 36.5세 정도라고 합니다. 야. 굉장히 젊은 대표님들이신 거죠. 그렇죠. 벤처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연과 웹툰, CG 제작, 홀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여행, 출판 등 콘텐츠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이 40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 분위기나 그 열기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막 다른 기업들과 그러니까요. 으쌰으쌰하는 그런 상생의 분위기가 있을 경쟁, 것 같아요. 네, 함께하면서. 네. 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재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좋지만 벤처단지 내 기업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기업 간 협업으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문화창조벤처단지 개관식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의 2배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의 종사자 절반 이상이 34세 이하의 청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이야말로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또 청년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 말까지 문화창조 융합 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창조 벤처단지는 문화창조 융합 벨트의 2번째 핵심 거점이라고 하는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창조 융합 벨트는 6개의 거점을 조성해서 문화 콘텐츠 분야의 기획과 제작에서부터 소비까지를 잇는 구조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문화창조 융합 벨트는 문화창조 융합센터와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작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창조 벤처 단지에서 실제 제작과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화를 도울 기술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문화창조 아카데미,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인 셀 플랫폼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화창조 융합센터에서 문화창조 벤처단지, 문화창조 아카데미, 셀 플랫폼까지 서로 이제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이야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러면 개소한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문화창조융합센터는 지난해 2월 서울 상암동에 개소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창작자들의 아이디어 기획과 사업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벌써 3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센터를 찾았고요. 시설 이용은 800여 건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와.
분야별 멘토들로부터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어서 문화 콘텐츠 분야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문화창조융합센터에 이어서 두 번째 거점인 문화벤처단지가 지난해 12월에 개소를 했고요. 자, 올해 3월에 문을 열게 될 문화창조 아카데미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죠. 네, 문화창조 아카데미는 2017년 3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옛 산업연구원 자리에 공식 개관하기에 앞서서 올해 3월 문화창조 벤처단지 7층과 8층에 임시로 개관하게 되는데요. 네. 문화창조 아카데미에서는 수준 높은 강의뿐만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할 예정이어서 문화창조 아카데미에 선발된 학생들은 이곳에서 국내외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계를 이끌어갈 인재로 커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문화창조 아카데미 1기생 모집 공모에 지원자들이 몰려들어서 경쟁률이 무려 4대 1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와, 학원 경쟁률이 4대 1이에요. 4대 1인데 이게 고등학생부터 이미 업계에서 수십 년의 경력을 쌓은 중년층까지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와, 이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죠. 나이를 네. 가리지 않고 다들 배우고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양한 연령층에서 45명을 최종 선발한 거라고 하는데 맞죠? 네, 이번에 선발된 문화창조 아카데미 1기생들은 스토리텔링과 공연, 방송, 전시, 애니메이션 등 전공 분야도 다양한데요. 이들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연구 지원금과 실습비와 재료비, 벤처 단지 내 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 등이 제공되고요. 또 문화창조 융합 벨트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해외 진출이나 사업화를 계획할 때 지원 혜택 등도 주어집니다. 와, 정말 다양한데 올해 이제 개관하게 될 문화창조 아카데미에서 문화 콘텐츠 분야를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자, 이 문화창조 아카데미와 또 문화창조 벤처단지가 연계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창조 벤처단지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나요? 문화창조 벤처단지에서 다양한 융복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서 한국의 문화와 관광 상품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분야를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건데요. 네. 문화창조 벤처단지를 통해 문화 콘텐츠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에서 제작된 문화 콘텐츠를 해외에 진출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브랜드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브랜드 향상까지. 네. 자, 그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13대 1의 경쟁률을 이제 뚫고서 입주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정부기관하고 또 시장에서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곳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전 이런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이곳은 문화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문화창조 벤처단지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앞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자, 문화창조벤처단지의 1차 목표가 입주 기업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통하는 컨텐츠, 그러니까 25개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또 하죠. 네. 저는 이 목표를 25개 더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역량이 있으니까. 그럼요. 이곳에서라면 특히 더 우수한 콘텐츠가 충분히 생성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창조 융합 벨트가 구축되고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면 향후 5년간 약 5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문화창조 융합 벨트 구축으로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융복함 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으로 쭉쭉 뻗어나가기를 응원할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최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창훈의 노하우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통시장 특집으로 전국의 특색 있는 전통시장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바로 저 금요일의 남자 이창훈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창훈 씨는 어디에 있는 전통시장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요. 먼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로 한번 가볼까요? 출발! 발랄하네 아주. 네, 경기도 평택에 있는 평택국제중앙시장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국제중앙시장은 경기도의 이태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태원만큼 굉장히 이국적인 곳인가 봐요. 이태원 프리덤. 네, 평택 프리덤인가요? 네, 여기는? 평택 프리덤. 그렇죠. 평택국제중앙시장은 1958년에 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 인근 송북시장에서 저렴하게 사온 농산물을 부대 앞으로 가져와서 파는 상인들이 늘어나서 이 자연스럽게 부대 앞에 형성된 시장인데요. 네. 이 처음부터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형성된 시장이라 보니까 패션 잡화나 또 다국적 레스토랑이 많아서 이국적인 정취를 또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통시장과는 좀 분위기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평택국제중앙시장에만의 특징이 있는데 시장 외곽으로 300m 정도의 철길이 있고요. 또 송탄역에서 미군 부대 안으로 이어지는 이 철길이 네. 원래 이제 미군 부대로 물품을 수송하던 통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찻길을 따라서 이어지는 좁다란 골목길 담벼락에는 갖가지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이 벽화는 국제중앙시장 통로 곳곳에 또 숨어 있다 보니까 벽화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평택국제중앙시장에서는 토요일마다 나이트마켓 헬로우 야시장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헬로하게 느껴지네요. 헬로. 네. 시장에서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고 싶은 분들 평택국제중앙시장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뭔가 시장에서 느끼는 이국적인 정취라는 게 되게 좋은데요. 헬로. 뭔가 유럽의 시장 같은 그런 미국의 그러니까요. 시장 같은 느낌이 느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시장을 또 구경하다 보면 항상 좀 배가 고프죠. 그렇죠, 맞아요. 네, 배가 고프잖아요. 시장은 배고플 때 가야 돼요. 그리고 오키 씨 고기 좋아하세요? 회 좋아하세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회. 아, 그래요? 네. 저랑 다르네요. 네. 저는 회라면 진짜 끝도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자, 이 싱싱한 화로회를 저렴하고 또 품질 있는 회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안내드릴까요? 네. 이거는 강원도로 한번 가볼게요. 강원도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가보죠. 주문진 수산시장은 오징어잡이로 유명한 주문진항을 끼고 또 1936년부터 형성된 전통시장인데요. 주문진 수산시장은 종합시장과 건어물시장, 회센터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상가가 연결돼 있는 동해안 최대 규모의 어시장입니다. 이게 또 그리고 또 국내외 관광객이 또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네. 자, 동해안에서 갓 잡은 오징어를 비롯해서 각종 신선한 수산물과 건어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요. 싱싱한 회를 바로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침돌아. 그러니까요. 이 강릉까지 가는 좀 차비가 들 것 같긴 한데 저렴하게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득? 아이. 제 마음은 이미 벌써 주문진 이곳에 가 있어요. 아직 둘러볼 곳이 많아요. 아, 또 더 있나요? 네, 아직 기다리세요. 음. 그래서 여러 곳에 여행을 좀 다니면 이제 몸을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몸 잘 챙겨야죠. 그쵸, 맞아요. 우리 이제 몸보신부터 해야겠습니다. 몸보신. 네. 자, 살펴보면 인삼이 참 몸에 좋다는 거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인삼이 특히 금산 인삼이 유명하대요. 진짜 금산 인삼 시장을 한번 가보죠. 네. 자, 금산 인삼 시장은 전국 인삼의 생산과 유통량의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인삼 시장에는 금산 인삼으로 만든 제품을 비롯해서 또 다양한 한약재들도 판매하고 있고요. 인삼 시장에 가면 인삼 튀김 이건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인삼 튀김에는 네. 인삼 한 뿌리가 고스란히 들어있고요. 오. 네, 인삼 튀김을 조청에 찍어 먹으면 특유의 인삼 향도 살아있으면서 또 그 맛이 또 일품이라고 하네요. 이게 좀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한 뿌리를 다 튀겨서 주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것도 또 이거 먹어봐야겠는데요. 완전 건강해지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인삼으로 이렇게 몸보신을 했으니까 다시 또 기운내서 전통시장 여행을 떠나봐야죠. 자, 이번에는 바로 볼거리 많은 전통시장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까요? 전주 남부시장에 가면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합니다. 이제 뭐 강릉에서 금산에서 이젠 전주까지. 이 전주 남부시장의 명물 청년몰이 있는데요. 네. 빈 점포가 즐비했던 시장 몇 동? 6동이죠. 네. 6동 2층에 청년 창업자들이 이제 입주를 해서 아이디어가 넘치고요. 또 톡톡 튀는 개성을 지닌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제작한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제품들도 구경하고요. 맞아요. 또 시장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참여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그러게요. 네. 또 하지만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또 뭐가 있나요? 네, 다양한 소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야시장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마다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야시장까지. 그렇죠. 야시장 얘기했죠. 아까 또 헬로 야시장 또 생각나네요. 네. 여기는 바이 야시장인가요? 그렇죠. 남부시장 야시장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이 전주 남부시장에 가서 볼거리 구경하면서 맛깔스러운 먹거리로 또 배를 채우고 야시장까지 가게 되면 하루가 후딱 금세 지나갈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후딱 지나갈 텐데 이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 없던 기운도 다 솟아나는 그 느낌들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그렇죠. 되게 좋아요. 겨울에 더욱 인기가 좋아지는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자, 겨울철 별미인 과메기 맛볼 수 있는 포항 죽도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과메기는 약간 좀 호불호가 되게 갈리긴 한데 맞아요. 저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매니아층이 있는 음식이죠. 맞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썩 그러니까 아직 맛을 잘 몰라서 그래요. 네. 특히 나랑 요즘 안 맞아. 창훈 씨는 고기고 나는 해산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 소개해드릴게요. 그래도 네. 우키 씨가 좋아하니까. 네. 특히 요즘이 이 꽁치 과메기와 대게의 제철이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도시장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 죽도시장은 포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또 수산물뿐 아니라 농산물하고 또 식품, 과일, 떡, 의류, 신발, 혼수용품이요? 혼수용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또 취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형 전통시장이네요. 대형이에요. 규모가 워낙 커서 길을 헤매기도 하니까요. 시장에서 길을 헤매요. 그러니까 와. 길치 아니죠? 네, 아니에요. 다행히도. 죽도시장 고객센터에서 안내책자를 꼭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길치가 아니라도 안내책자를 챙겨가야겠어요. 자, 죽도시장의 과메기도 유명하지만 죽도시장에는 물회. 이 물회는 되게 좋아요. 물회는 파는 횟집이 또 아주 또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고르는 것도 일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죽도시장에 가신다면 포항의 별미 과메기랑 또 얼큰한 물회 한 그릇도 맛보는 거 참 배고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전국의 여러 전통 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아직 소개해주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제가요?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창훈 씨 비롯해서 이전에 순철 씨도 소개해주지 않은 지역이 바로 제주도거든요. 제주.
아이 제가 다 일부러 그랬죠. 잊을 리가 없죠. 제 가장 좋은 거는 제일 마지막에. 그럼요. 여러분들이 방송 끄지 않도록 방송을 아는 사람이죠. 네. 제주도 전통시장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이면서 또 올해 17코스가 지나가는 자리에 있어서 제주도에서 꼭 한번 들러봐야 할 여행 명소가 됐는데요. 제주도 동문시장입니다. 이 제주도에 있는 시장을 가면 제주도에 있는 특산물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특히 동문시장은 1년 중 언제 가더라도 겨울엔 귤이죠. 그렇죠. 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고요. 오메기떡, 우도 땅콩, 올레꿀빵, 각종 초콜릿, 이 제주도 특산 물품들과 또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그러니까 관광의 마지막 코스로 꼭 한번 동문시장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 명절을 맞아서 전통시장 특집을 진행했는데요. 요즘에는요, 전통시장에 단순히 장을 보러 가기보다는 전통시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신이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전통시장이 우리 주변에 더욱 가까이 자리하길 기대해 볼게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모딜리아니의 붉은 누드입니다. 누드. 네, 누드 특집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창훈 씨는 오늘 처음 하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아쉽네. 제가 한번 쭉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어떤 작품들을 했었는지. 네. 첫 번째 작품으로는 제 생각에 누드화로서 최대의 관능적인 모습과 에로티시즘을 보여주고 있는 클림트의 다나엘을 소개했었고요. 또 여성 누드화 자세의 전형이 되는 그림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소개했었고요. 티치아노 누드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신이 아니라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탓에 큰 비판을 받았던 고야의 옷을 벗은 마야와 마네의 올랭피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전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네. 궁금해요. 오늘 작품도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소개해 주세요 이제. 네, 창훈 씨는 나중에 따로 챙겨 들으세요. 알겠어요. 네. 오늘 소개할 작품도 역시 대담한 누드화로 큰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아메데오 모딜리아니의 붉은 누드예요. 혹은 누워있는 누드라고도 합니다. 누워있는 누드. 지금도 누드나 어떤 그 배드씨는 약간 한 끗? 이게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렇게 막 말이 많잖아요. 네. 그래도 비판은 때려댈 수 없는 또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가장 인간의 순수한 본연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술로 표현하기에는 약간 좀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죠.
하지만 그림이 그려졌을 당시에는 큰 비판을 받았던 그림이 지금에 와서는 예술적 가치가 인정이 되는 칭송받는 그림이 됐다는 것도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품이 시대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받기도 하는 거죠. 앞으로는 뭐 또 다른 평가를 받겠죠? 네, 그렇죠. 더 먼 미래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딜리아니의 붉은 누드는 그림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엄청난 비판에 시달려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밌게도 누드화 중에 역대 2번째로 비싼 그림이 됐습니다. 와. 작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경매에서 나온 기록이에요. 1억 7,040만 달러, 하나로 약 1,97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놓은 사람은 이탈리아 수집가 지아니 마티올리의 딸 로라 마티올리 로시예요. 그녀는 최소 응찰가로 1억 달러를 제시했었는데요. 그런데 9분 만에 2배 가까운 금액으로 껑충 뛰어올라서 팔렸습니다. 이 그림을 사간 사람은 중국인 투자자 류이첸이에요. 전화로 경매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와, 네. 9분 만에 1억 7,040달러요? 네. 와, 정말 굉장합니다. 거기다가 전화 주문이라. 전화 주문은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제가 그 배달 시킬 때나 이럴 때만 할 줄 알았는데 그림을 그러니까요. 참 너무 전화로 신기하네. 1억 달러를 넘게 쓴 거예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경매에 한국인도 참여를 했었대요. 아, 그래요. 수집가 신용규 씨가 1억 4천만 달러를 불렀는데 아쉽게도 낙찰되지는 못했어요. 아이고. 중국인이 가져간 거예요. 아이고, 이 놓쳤네. 그림을 한국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아이, 놓쳤네. 네, 아쉽죠. 음. 여기서 지금 최고로 비싼 누드화가 뭔지 알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죠? 피카소가 그린 알제리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1억 7,936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아, 진짜. 당시에 모딜리아니 작품이 이 기록을 깰 것인가 이것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경매의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아깝게 그 가격에는 미치지 못해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미술계에서는 1억 달러 클럽이라는 게 있대요. 1억 달러 넘게 팔린 작품이 회원이 되는 건데요. 비공개 경매를 제외하고 공식 경매를 기준으로 모딜리아니의 붉은 누드가 10번째 회원 작품이 됐습니다. 이 클럽에는 알제리의 여인들을 포함한 피카소의 작품이 3개, 걸어가는 사람을 포함한 자코메티의 작품이 3개, 베이컨이 그린 루시앙 프로이트의 3가지 습작, 그리고 뭉크의 절규, 그리고 앤디 워홀의 8명의 엘비스가 기존의 회원 작품으로 있었어요. 이런 작품들과 모딜리아니의 누드화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죠. 인생은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그림에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어제 오늘 일은 몰라요. 이 그림이. 네. 모딜리아니는 1917년 친구 즈보르스키의 도움으로 베르트 베이오 화랑에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베르트는 새로운 그림을 좋아했던 그림 애호가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전시했던 게 가능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때 이 그림도 걸려 있었어요. 모딜리아니와 즈보르스키는 누드화가 이 전시회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만한 그런 뭐랄까? 사람들을 끌만한 그런 중심 작품?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 작품을 쇼윈도에 걸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르트는 2점의 누드화를 쇼윈도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드화 때문에 창문 밖으로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면서 큰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야. 이 즈보르스키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끌기는 끌었는데 사람들이 창문 밖에서 한번 모여들면서 엄청나게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외설적이라면서. 없애버려? 네네. 치워? 이런 이게 느낌. 네. 무슨 작품이야 이러면서 결국 경찰에 의해 이 작품은 강제 철거되기에 이릅니다. 아이고. 이런 일들 때문에 전시회 자체도 조기에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상심한 모딜리아니는 1918년 겨울에 영국 시인 오스버트 시트웰 남매에게 단돈 100파운드를 받고 모든 작품을 다 팔아버립니다. 이 지금 하나로 따져보니까요. 이 100파운드가 17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아무리 물가가 다르다고 해도 17만 원에 모든 작품을 다 팔았다면은 정말 엄청나게 헐값에 그림을 그냥 거저줬다고 봐도 된 거죠. 17만 원이 포함된 작품이었는데 이게 지금 붉은 누드가 2억 달러 육박하는 금액인 거잖아요. 네. 대단하네. 진짜 놀랍죠. 네. 이 그림을 사간 중국인 류인첸은 이렇게 말했대요. 모딜리아니의 작품은 시장에서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른 누드화들이 세계 정상급 박물관들에 전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나는 이 누드화가 다른 누드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상하이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전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소장자가 그림을 가져갔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 거예요. 네. 모딜리아니는 유독 인물화를 많이 그린 화가였어요. 본인이 병약한 탓에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일을 자주 겪으면서 인물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동감, 생명력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인물화 중에서도 여자, 그 중에서도 특히 누드화를 많이 이야. 그렸습니다. 모딜리아니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누드화에서는 한 번도 지인이나 친구를 모델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허. 좀 더 객관적으로 신체를 묘사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너무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 이쯤에서 그림 이해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붉은 누드 그림 지금 설명 감상하시죠. 네. 이 작품은 작년 11월 경매에서 피카소의 알제리의 여인들에 이어 누드화 사상 역대 두 번째로 비싼 가격에 팔린 모딜리아니의 붉은 누드입니다. 붉은 침대에 파란 쿠션을 받치고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를 틀어 올리고 진한 빨간색 립스틱을 바른 여인입니다. 피부색은 주황색에 가까울 정도로 진하게 그려졌습니다. 고전적인 누드화는 배경을 자세히 그려서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지만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는 배경을 최소화하고 단순화해 인물에게만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려 가느다란 팔과 잘록한 허리, 풍만한 허벅지를 어느 하나 감추지 않고 내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음모까지 그려 풍기문란하다는 이유로 그림이 전시됐을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그림이 전시됐던 모딜리아니의 개인 전시회는 결국 일찍 문을 닫고 맙니다. 이 그림에는 모딜리아니가 인체를 그리는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과 가슴, 허리, 허벅지 등 신체를 이루는 둥그런 형태의 선들은 곡선미와 여성미가 느껴지게 합니다. 윤곽선은 또렷하게 처리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단색 위주로 채워서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그림 역시 여인의 아몬드형 눈 형태의 눈동자가 없습니다. 모델과의 교감을 중요시했던 모딜리아니는 눈동자가 없는 눈을 통해 모델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딜리아니의 회화 양식은 부드러운 선의 연결과 곡선을 중요시했던 르네상스 시대와 아프리카 원시 미술에서 나타난 단순한 형태와 색채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모딜리아니는 지인을 모델로 한 누드화는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객관적으로 신체를 묘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배경 없이 인체에만 집중한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는 순수하고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워 보입니다. 네, 그림 잘 설명 들었는데요. 이 배경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간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곳에 시선을 나누지 않고 네. 이 아름다운 누드의 모습만을 딱 집중해서 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네. 그림 자체가. 바로 그게 모딜리아니 누드화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역대 두 번째로 비싼 누드화를 살펴봤는데요. 누드 특집을 마무리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스스로 해보고 생각해 본다면 더 의미 있었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예술이냐 하는 문제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오늘은 모딜리아니의 붉은 누드를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똑똑똑 누려주세요.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어제는 독이 되는 부모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좀 무서운 내용이에요. 무서워요. 바로 부모에게 분노하는 요즘 아이들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 독이 되는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잔 포워드가 쓴 유명한 책이죠.
제목만 놓고 보면 참 무섭고 섬뜩합니다. 독이 되는 부모라니. 그런데 이 책은 냉정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육아서 교육서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책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부모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독이 되는 부모라니. 독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부모의 언행이 아이에게 일생을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이 책은 독이 되는 부모의 유형으로 아이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부모, 의무를 행하지 않는 무능한 부모,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 술에 중독된 부모, 잔인한 말과 신체적 폭력으로 상처를 주는 부모 등을 꼽았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는 법을 역시 완전한 인간이 아닌 우리 부모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독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연결고리를 나에게서 끊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독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책은 심리치료 전문가가 쓴 책이라서 그런지 극단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모일까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바꾸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부모, 즉 독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득이 되는 부모가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든 가끔씩 부족한 면을 드러내게 마련인데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몇 가지 실수를 한 적이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늘 안정되어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든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들 때가 있고 때릴 때도 있겠죠. 독이 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데요. 부모에게 따진다거나 부모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를 탓하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과거의 상처를 계속 품고 살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를 갖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독이 되는 부모의 유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능한 부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먹을 권리, 입을 권리, 잘 곳을 가질 권리, 보호받을 권리죠.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권리 이외에 감정적으로 소중하게 양육받을 권리와 정서적으로 존중받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고양하도록 양육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고 편부모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이혼이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혼은 식구들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히 아직 정서적으로 미흡한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큰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들로 인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아이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혼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거나 좋지 않은 부모가 돼도 좋다는 면죄부는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의 이혼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공허함과 상실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인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아이에게 어떤 부정적인 면이 나타난다면 가족 내에 좋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특히 이혼한 부모의 아이들은 자기 잘못을 부모의 잘못과 연결해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건지도 몰라 라는 식인 거죠. 한편 이혼하지 않고 사는 가정이라고 다 건강한 가정은 아닌데요. 특히 부부간의 불화가 잦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들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든 이혼이나 불화로 아이들을 방치하든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지지 않는 부모는 독이 되는 부모입니다. 둘째,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아이로 하여금 혼자서 행동하고 탐구하고 실패를 감수하고 체득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하면 아이는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신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아이에게 끊임없이 간섭하는 부모는 아이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게 만듭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건데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계속 간섭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무의식적으로 간섭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당연하다는 듯 아이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자기들 뜻대로 아이를 조종하게 되는 겁니다. 독이 되는 부모 가운데 많은 수가 자식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도록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나치게 튀는 아이도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 수가 있고 가족과 화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의 조장은 아이로 하여금 정상적이고 건강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없게 합니다. 아이의 건강한 자아상에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경쟁심으로 인해서 질투와 적개심을 키워주기 때문이죠. 셋째,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가족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해서 식구들로 하여금 비밀을 간직하게 만들죠. 이런 행동은 아이들에게 극도의 감정적 혼란을 안겨주는데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의 분위기는 부모가 약물 중독인 가정의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가정처럼 생활하는 것, 즉 주위 친구들에게 내 부모의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이들에게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로 하여금 정상적인 감정과 진실을 토대로 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부정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죠.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장하려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아이는 늘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칫 가족의 비밀을 말하게 될까봐 공포에 떨죠. 그래서 아예 친구를 사귀지 않으려 들고 결국 스스로 고립되어 외톨이가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비슷한 비밀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림으로써 왜곡된 의식까지 형성하기도 하고요. 많은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 대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자식들 중 많은 수가 어릴 때부터 술을 마시다가 결국 자신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쉽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다는 사실이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는 사이에 공범이 되고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도록 서로를 부추기기도 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어른이 되면 화를 잘 내고 우울증에 걸리며 즐거움을 모르고 남을 의심하기 쉬우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게다가 모든 잘못의 근원인 술을 아주 가깝게 쉽게 느낌으로써 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는 흔히 똑같은 것을 놓고 하루는 옳고 하루는 잘못됐다고 야단을 칩니다. 규칙과 원칙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은 늘 긴장하면서 살게 되죠. 도무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넷째, 잔인한 말로 상처를 주는 부모입니다. 좋지 않은 뜻이 들어있는 별명을 부르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얕잡아보는 투의 비난은 아이로 하여금 극도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지 못한 메시지는 아이의 미래에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간혹 아이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데요. 긍정적인 유머는 가족의 결속력을 높여주지만 부정적인 농담은 식구들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농담조의 비난과 우스갯소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서슴지 않고 아이에게 언어적인 학대를 가하는데요.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거나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미리 겪어봐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녀가 잘하는 것을 들뜬 마음으로 지켜보며 기뻐하는 반면 경쟁적인 부모는 자녀가 잘하는 걸 지켜보며 상실감과 불안함을 느끼고 심지어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한 말을 하는 부모들을 보면 대개 성취 욕구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정은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죠. 완벽을 꿈꾸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완벽해지기만 하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데요. 정작 부모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완벽해지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가정의 모든 문제를 덮어 씌워서 속죄양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은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작 그깟 실수 때문에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려줘야 아이들이 새로 시작하는 법을 깨우치고 좌절을 딛고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섯째,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부모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성가시게 굴거나 반항할 때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충동은 아이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고 부모가 느끼는 피곤과 스트레스 정도, 불안이나 불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무력감과 상당한 감정 결핍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성인기로 접어드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 자기 자식을 대리부모로 착각하고 실제 부모가 결코 채워주지 못했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려 듭니다. 그러다 자식이 자신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면 욕을 퍼붓고 화를 내죠. 아이들을 심하게 체벌하는 게 옳다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매질은 단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저지할 뿐 아이들에게 심한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자기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체적인 학대로 인한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손상은 일시적인 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독이 되는 부모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부모들이 상처를 입힌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야말로 가장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이죠. 네, 오늘도 좀 약간 무서우면서도 슬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이런 걸 알 수 있었죠. 요즘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늘 반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공무원을 꿈꾸고 의사를 꿈꾸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되고 싶어 공무원이요. 그래서 어떤 7급 공무원 된 분의 영상이 막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예. 뭔가 아이들도 안정적이고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런 것들만 꿈꾸게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거에는 약간 부모의 영향도 없지 않다. 이런 것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 볼 수가 있었죠. 아, 그래요. 좀 뭔가 좀 쉬고 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제 놀이터가 있는데 제가 느꼈었던 제가 몇 년 전에 뭐 제 집 놀이터 몇 년 전만 해도 놀이터 사람들이 와글와글 바글바글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이들 뭐 수업 시간 아침에 제가 있어 주변에도 그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노는 거밖에 못 봤어요. 거기서 와서 잠시 놀고 가는 것. 그러니까 맞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이렇게 뛰어놀고 그냥 그런 느낌들이 없고 참 그런 현장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또 아쉬움이 많아요. 저는. 저 때는 친구들 만나려면 우리 놀이터 가서 놀자 이런 말이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말이었는데 네.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서 만나자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렇죠. 학원을 가지 않으면 놀 수 친구를 만날 수가 없다면서요. 아, 그렇죠. 학원에 가야 또래 친구도 만나고 네, 또 교제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제도 일어나고 교회인가요? 학원이? 네. 아무튼 아, 참 슬픈 분들이 많은데 네. 참 그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모가 약간 좀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너무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렸을 때 6살, 8살 학령기 전이라고 하죠. 그때까지는 부모들의 어떤 그 간섭과 도움과 훈육 이게 필요한데 이제 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선생님과 교우가 점점 이제 넓어지잖아요. 학교 때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또래 문화나 또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것도 참 부모들의 어떤 할 일이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네.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참 아이가 미래다. 이런 거. 맞아요. 미래엔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펴서 꽃으로 피워내야죠. 그런 느낌들. 중2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이것도 어찌 보면 아이들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하고 또 우리의 좀 미래가 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남겨보겠습니다. 2월 5일 금요일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귀성길에 저희 방송이 졸음이 좀 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좀 이렇게 발랄한 목소리로 나름대로 해봤는데 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저희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좀 보시면서 그래 너희 할 수 있는 거 좀 해봐라 이렇게 좀 훈훈하게 또 마무리가 그렇다고 그냥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니, 안 또. 되고요. 네.
오가는 길 정말 아무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또 가족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또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이창훈이었습니다.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